자, 그러면은 핵심사 일시적 지방 계량 공법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점토 지방 계량 공법하고 연약 지방 계량 공법은 영구적 공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 지방 계량 공법이 아니면 다 영구적인 공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일시적 계량 공법을 보면요. 첫 번째가 웰 포인트 공법이 있고요. 두 번째 대기압 공법인데 뭐 진공 안밀 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결 공법, 뭐 소결 공법,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웰 포인트 공법인데요. 자, 웰 포인트 공법이라는 것은 지름 5cm, 길이 1m라 기르는 웰 포인트라는 것을 땅에 타격하여, 그러니까 굴착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타격해서 박아서 흡수관을 여러 개 연결해서 이 흡입관을 연결해가지고 진공 펌프로 물을 배수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을 뽑아내니까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서 드라이 워크를 하는 강제 배수 공법입니다. 자, 여기서 강제 배수 공법이란 말 좀 외워놓으시고요. 드라이 워크 한다는 말 좀 외워놓으십시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웰 포인트를 땅에 두드려 박아서 그 박은 거기에다가 흡수관을 연결해서 진공 펌프를 통해서 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진공 펌프로 물을 뽑으니까 지하 수위가 저하되고 지하 수위가 저하되니까 드라이 워크가 되고 즉 강제 배수 공법이라는 것이죠. 자, 조금 이따가 나오는 기품 우물은 여러분들 1차에서 했지만 이거는 중력 배수 공법입니다. 자, 그거 좀 배우시고요. 뭐 밑에 뭐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적용 지방은 실크질 모래 지방에서 가장 경제적인 지하 수위 저하 공법이다. 자, 이건 좀 배우십시오.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실크질 모래 지방에서 가장 경제적인 지하 수위 저하 공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 웰 포인트 공법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웰 포인트 설계인데 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놓으십시오. 웰 포인트의 간격은 보통 1 내지 2m 간격으로 타격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 가능 심도는 6m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을 뽑을 때 무작정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가 6m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6m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물을 양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퍼서 올려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려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6m 이상은 뭐 계단식, 다단식으로 해야 된다. 자, 1 내지 2m 선치 간격이고 최대 배수 가능 심도는 6m고 6m 이상은 단계식, 다단식, 계단식으로 한다는 게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웰 포인트의 스크린 상단을 항상 굴착면보다 1.0m 정도 깊게 설치하고 전체 스크린은 동일한 레벨상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기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공기 유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쭉 설명해놓고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들은 공기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토목기사는 아주 길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쭉 해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물론 장단점 쓰는 경우는 뭐 길게 나오니까 그렇게 다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가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웰 포인트의 스크린 상단을 항상 굴착면보다 1m 정도 깊게 하고 전체 스크린을 동일한 레벨상에 오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공기 유입 방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진공 펌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들어가면은 물을 뽑아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기압 공법인데요. 다른 말로는 진공 안밀 공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면 위에 기밀막, 즉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같은 기밀막을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진공 펌프를 설치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집안 내의 공기를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저하되겠죠. 뭐 쉽게 봐서 진공까지 해야 되지 않겠지만 진공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닐 위에 작용하는 대기압이 작용할 겁니다. 이 대기압에 의해서 압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토질 및 기술에서 했던 압력 공식은 뭡니까? 1 플러스 2분의 CC분의 로그 시그마 1 다시 분의 시그마 2 다시 곱하기 H였죠.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2 다시는 뭐입니까? 시그마 1 다시 플러스 델타 시그마. 즉, 지중응력이 있어야 되는데, 압밀 하중이 있어야지 압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압밀 하중을 가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을 진공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압을 이용해서 압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 그 개요 정도 알고요. 자, 특징이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서술 형태로 쓰라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죠. 성토 하중을 제압 시 대기압을 이용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대기압을 이용해가지고 압밀을 촉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깊은 신도의 연약층까지 압밀 효과가 좋다. 하중을 가하는 것보다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대기압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 압밀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초연약 점토 집안, 어떤 거다 그랬죠? 자연 상태의 집안, 즉 자연 함수비가 X항기보다 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재래의 탈수 공법보다 급속 성토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또한 1차 압밀량의 치마 영역에서는 지방 계량을 빨리 하다.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압밀 효과가 확실하고 성토 효과가 크고 지방 계량이 빨라진다. 됩니까? 압밀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부 하중에 의하여 배수 단면의 변형이 없다. 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탈수 시 정적 하중에 의한 자연 배수보다 간극수의 수를 빨리 솟아시킬 수 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압밀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과잉 간극수압의 솟안 정도가 바로 압밀도죠. 그죠? 압밀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과잉 간극수압의 솟안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다섯 번째 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말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종래의 선행 압밀 하중과 굴착 시공보다는 시공성 및 품질 관리가 확실하다. 요거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 중 계량 효과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합시다. 어차피 시험에서는 한 서너 가지 정도 나오니까 앞에 거 쉽게 외울 수 있는 것 위주로 조금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결공법인데요. 동결은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해서. 자, 우리가 동결한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흙 자체를 동결시키진 않겠죠. 흙 속에 있는 물을 얼굴 거다 이거죠. 물이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물보다는 강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강도가 증가되고, 또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비해서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차수 효과가 있죠. 차수 효과. 왜? 얼음 속에 생기는 틈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얼어버릴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수, 즉 지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고요. 자, 개요부터 한번 보죠. 동결관을 집안 내에 설치하고 이 속에 액체 질소와 같은 냉각제를 흐르게 하여 주위 흙을 얼어서 동결시켜서 동결된 흙의 강도와 불투성 성질을 이용하는 공법이다. 뭐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결공법의 목적은 집안의 강도 정대, 집안의 차수성 정대. 뭐 일반적으로 뭐 쉽게 두 가지 외우시면 되고요. 강도 정대보다는 주로 이것은 차수성 정대를 많이 쓰이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강도 정대와 차수성, 지수성의 정대가 동결공법의 목적이다. 쉽게 생각하시면 있습니다. 물보다는 얼음이 강도가 크고 차수성이 크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뭐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 소결공법은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건 소결은 뭡니까? 조금 전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죠. 조금 전의 방법은 냉각제를 넣어서 물을 얼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집안 내 보링공을 설치해가지고 이 안에 액체 또는 기체 연료를 장시간 연소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물을 어떻게 됩니까? 건조시켜버린다는 거죠. 즉 탈수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백의 고결 및 주변 집안을 탈수시켜서 단단한 기둥을 형성하는 것이다. 뭐 쉽게 말해서 소결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액체나 기체 연료를 넣어가지고 물을 건조시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소결공법인데, 뭐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깊은 우물입니다. 깊은 우물. 자, 깊은 우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웰 포인트 공법할 때죠. 자, 깊은 우물은 뭐였습니까? 웰 포인트 공법은 강제 배수 공법이었는데, 깊은 우물 공법은 뭐다고요? 중력 배수 공법이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자, 봅시다. 지름이 0.3 내지 1.5m 정도의 깊은 우물을 굴착한 후 스트레이너를 불착한 우물관을 삽입하여 유입하는 지하수를 펌프로 뽑아내는 양수하는 거입니다. 밑에 그림 보면 쉽게 이해하겠죠. 그죠? 우물을 파고, 아까 웰 포인트는 우물을 파지 않았죠. 그죠? 웰 포인트를 땅 속에 타격해서 밀어넣는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우물을 파고, 이 우물에 흘러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됩니까? 우물관을 삽입해서 물을
뽑아내는 거죠, 물을. 물을 뽑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 수위가 저하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즉, 중력 작용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력 배수 공법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웰 포인트 공법은 강제 배수 공법, 그 다음에 깊은 우물은 중력 배수 공법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자, 이것이 세 가지 쓰라고 나오니까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웰 포인트 공법보다는 깊은 우물 공법은 배수량, 즉 물을 뽑아내는 양수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양수량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이 흘러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투수계수 K가 큰 경우겠죠. 그죠? 그래야지 많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지역에 걸쳐 지하수위 저하가 큰 경우, 지하수위가 많이 저하됐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거죠. 많이 양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걸쳐 지하수위 저하가 큰 경우, 그 다음에 투수계수가 큰 모래집안에서 양수량이 많은 경우, 자, 지하수위가 적거나 양수량이 많으나 둘 다 양수량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하수위 저하가 큰 경우나 투수계수가 큰 모래집안으로서 양수량, 물을 배수하는 양이 많은 경우와 그 다음에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웰 포인트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요거를 쓴다는 거, 그거만 조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웰 포인트 공법과 깊은 우물 공법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대기압 공법에서 개요나 특징 같은 거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타 연약지방 계량공법입니다. 기타 연약지방 계량공법은 공법 하나하나에 대한 개요를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법에 대한 개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장단점 같은 용어 정지 위주로 뭐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동안밀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치항 공법, 언더피닝 공법, 그 다음에 터목섬유, 뭐 보광토 공법인데요. 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니까 반드시 개요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동안밀 공법, 다른 말로 동다짐 공법이라고 그러고요. 다이나믹 컨솔리데이션 메소드라고 하는데 동안밀, 동다짐, 혼용해서 쓴다는 거 외우시고요. 자, 이것은 그림에서도 있듯이 크레인으로 무거운 중추입니다. 중추. 무거운 추를 들어서 높이 들어서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발휘되고 운동 에너지가 타격 에너지로 바뀌어가서 집안을 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무거운 추를 들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다져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주로 해안 매립지나 쓰레기 매립지 등의 집안 개량을 위하여 집안의 중량의 10 내지 200kg 정도 되면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요. 큰 중추를 높이 10 내지 40m에서 낙하시킬 때 충격 에너지와 진동 에너지로 집안을 다진다는 거 쉽게 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표적 집안이 해안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라는 거죠. 이것은 시가지 공사에서는 좀 힘들겠죠. 왜? 무거운 추를 떨어뜨리면 그 충격이나 진동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 구조물에 가면 옆에 구조물이 피해가 가니까 많은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지 공사에서는 좀 부적격하고 이렇게 해안 매립지나 쓰레기 매립지에 쓴다는 거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 방법에서 다짐 에너지에 의한 영향 깊이 D인데요. D는 알파 곱하기 루트 W 곱하기 H인데 W는 해머의 낙하추의 중량이고 H는 낙하고요. 근데 여기서 영양계수 알파 값은 0.5입니다. 0.5.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점토 집안의 형상계수 알파도 있었죠. 그죠? 그때는 0.7이었고요. 요거는 0.5 조금 외워놓으십시오. 0.5 루트 WH라는 거 공식 뭐 시험 문제 딱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인적 구조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자, 진동 문제와 소음이 생기겠죠. 쉽게 생각해서 무거운 추를 떨어뜨리면은 진동도 생기고 소음도 생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자, 진동 문제는 지표면에서 1.5 내지 2m 정도의 구덩이를 판다는 것이죠. 구덩이를 파서 이 구덩이에 물을 넣어가지고 진동을 흡수하는 거고요. 자, 소음은 충격 지점과 구조물 사이에 1.5 내지 2.0m의 도랑을 판다는 거죠. 자, 진동은 구덩이고
소문, 도랑을 구착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시험 출제된 적은 없는데 혹시 싶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덩이와 도랑을 판다는 것 정도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치항공법입니다. 자, 동치항공법은 조금 전에 했던 동안밀, 동다짐공법하고 비슷한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기둥을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동안밀공법은 추를 떨어뜨려가지고 집안을 다지는데 이것은 한 자리에서 계속 타격해가지고 우리가 조리포를 쉽게 말해서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을 집안 내에 기둥을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떠한 집안에 세석이나 모래, 자갈을 쌓아놓고 쉽게 말해서 그 위에다가 추를 계속 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래와 자갈과 세석이 땅 속에 들어가서 간입되어서 대직경의 세석 기둥을 만들겠죠. 쉽게 말해서 기둥을 만들 것입니다. 이 기둥을 형성하는 공법이 바로 동치환 공법입니다. 동치환 공법. 왜? 면약 집안이 옆으로 밀려가면서 거기에 세석이나 모래와 자갈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기둥이 형성될 거니까 이것이 바로 동치환 공법이라는 거. 뭐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 거고요. 자, 요거는 그런 개요 정도만 조금 외워놓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연약 집안보다는 모래나 자갈 같은 조립토의 흙으로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단 강도도 크고 그 다음에 기초의 지지력도 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적용을 보면 연약 점솜토 같은 경우는 4.5m 심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m 이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 심도가 4.5m 이상 되는 연약지방 계량이면 매너드 드레인 공법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매너드 드레인 공법에 의해서 하고 나서 선행해서 하고 나서 동치항 공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매너드 드레인 공법을 선행한다는 것 정도는 조금 애워놓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시가지 공사에서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해안이나 쓰레기 매립자 쪽에서, 그러니까 해안 매립자 쪽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왜? 이것도 어차피 추를 떨어뜨려서 하는데 이 여기서는 충격과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지 공사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것, 그거만 조금 생각해 주시고 개요 정도만 보시면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언더피닝 공법인데요. 언더피닝 공법은 여러분들 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1차에서. 자, 이것의 특징은 뭡니까? 인접된 기존 구조물이라는 거죠. 기존 구조물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기존 구조물의 기초 부분을 신축, 개축, 보강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 언더피닝 공법이라는 거 여러분 1차 때 다 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적용의 경우가 전에는 안 나오는데 과거 작년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외우셔야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1차 때 인터넷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인접한 건물의 기초가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다 그랬죠. 그 경우 두 번째 뭐죠? 적용해서 인접한 건물의 기초에 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건 뭐 쉽게 예상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기존 기초의 지지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기초의 지지력이 약한 경우 그 부분의 기초 지지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구조물 아래, 기초 구조물 아래에 다른 구조물을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됩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의 기초가 약해지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조물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자, 요 네 가지는, 전에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암기해 놓으시고요. 뭐, 개요는 다 아셔야 될 거고, 언더피닝 공법을 쓸 때, 스플링을 쓸 때, 스플링의 알파벳 N이 2개 들어간다는 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목섬유인데요. 뭐, 흔히 지오신텍트라 그러죠. 그죠? 지오신텍트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1차 때도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개요를 보면요. 토목 합성제인 지오신텍트는 1960년 초반 지오텍스타일이 먼저 시작됐죠. 그죠? 지오텍스타일의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파이핑,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최근에서는 토공 및 기초공학 분야에서 배수, 여과, 분리, 보강, 방수, 차단까지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개요 정도는 읽어보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섬유, 토목섬유의 기능의 종류 4가지 쓰라고 나오는 내용은 외워야 됩니다. 배수, 여가, 분리, 보강, 방수, 차단까지입니다. 차단까지. 자, 요거는 조금 외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목섬유의 종류인데요. 토목 신텍트의 종류 4가지는 지오 텍스타일, 지오 멤브레인, 지오 글리더, 지오 컴포지트입니다. 우리가 뭐 지오 텍스타일은 다 아는 거고요. 자, 이거는 토목섬유의 주를 이루는데 주로 배수, 여가, 분리, 보강, 배수, 여가, 분리, 보강 정도 기능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인데, 자, 멤브레인은 좀 외워야 됩니다. 지오 멤브레인인데요. 멤브레인은 영어 뜻 그대로입니다. 막이죠, 막. 그러니까 비닐 시트 같은 이런 막으로 됐으니까 됩니까? 방수 기능을 쓰려면은 멤브레인이겠죠, 멤브레인. 텍스타일이나 그리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영어 뜻만 알면 되죠. 멤브레인이니까 막이니까 방수니까 됩니까? 막이 최고 좋겠죠. 얇은 막을 우리는 보통 영어 단어로 멤브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멤브레인. 그죠? 방수 기능으로 할 때는 지오 멤브레인이라 쓴다. 그 다음에 지오 글리드는 격자 모양이죠. 격자 모양. 격자 모양이 되는데 이거는 주로 보강 기능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지오 컴포지트는 컴포지트라는 것은 합성이라는 뜻이니까 뭐 지오 텍스타일 플러스 지오 멤브레인, 지오 텍스타일 플러스 지오 글리더, 지오 멤브레인 플러스 뭐 지오 글리더 이렇게 2가지를 합쳤는 거니까 이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배수, 여가, 분리, 보강, 방수, 차단 뭐 다 들어가겠죠. 자, 종류 4가지 외워야 됩니다. 지오 텍스타일, 지오 멤브레인, 지오 글리더, 지오 컴포지트가 있고요. 특히 방수 기능을 위해서 얇은 막 형태로 되는 것은 지오 멤브레인이라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강토공법인데요. 자, 보강토공법은 근간에 들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것은 1960년대 헨리 비달에 의해서 개발된 공법으로 자, 흙 속에 마찰력이 큰 보강제를 넣어가지고 전면판과 연결하여 행방향 변이를 억제하고 흙구조물의 보강함으로써 연직 흙삭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흙은 인장에 대한 저항력이 없죠. 즉 인장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reinforced earth method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보강제를 흙 속에 넣고 전면판, 자, 전면판은 일반적으로 열십자 모양으로 됐는데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물 됐는데 그건 좀 이따 가서 구성 요소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흙삭기를 하는 공법입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보강제나 전면판 같은 전면판은 스킨 플레이트는 콘크리트로 된 제품이지만은 공장 제품입니다. 공장 제품. 콘크리트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립을 하고 뒤쳐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옹벽을 설치할 때 보통 거푸집을 짜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푸집 같은 것을 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공장 제품을 가져와서 현장에서는 조립을 하고 뒤체험 흙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장점을 외우셔야 되는데 장점을 한번 보죠. 공장 제품을 사용함으로 시공 속도가 빠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가져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니까 거푸집 을 만드거나 철근을 배건하거나 양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시간이 단축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옹벽 축조가 가능하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마찰력이 큰 보강제를 땅속에 넣기 때문에 높은 구조물, 높은 옹벽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지 폭이 작게 소요되면 경제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옹벽을 만들 때 보통 옹벽의 전면판은 경사지게 만들죠. 그죠? 근데 이거는 스킨 플레이트가 팽면이 됐고 뒤에 스트릿바를 넣고 타입해가지고 묶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전면판을 연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연직으로 쌓아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용지 폭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 등의 건설 공해가 적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푸집을 짜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나고요. 건설 공해가 많이 생기는 됩니다. 거푸집을 짜려면은. 근데 여기서는 거푸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왜? 현장 제품 스킨 플레이트를 만드는 것을 현장에서 조립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음과 진동이 작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연협 집안에서도 다른 기초 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기존의 옹벽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의 지지력에 의해서 옹벽을 받쳐주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스트립바가 있기 때문에 보강제에서 당겨주기 때문에 보강제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초의 지지력이 크지 않더라도 됩니까?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격과 진동에 의해서 강하여 고성토가 가능하다는 거. 아무래도 보강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성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헐의 인장 강도가 증가된다. 헐은 인장 강도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강제를 설치하니까 인장 강도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보강제와 마찰에 의해서 전단 저항이 증가한다는 거, 그 정도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요소인데요. 자, 기본 요소 3가지, 구성요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구성요소에는 교재에 있듯이 전면판, 보강제, 연결제, 뒤체험흑 4가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보통 3가지 쓰라고 나오니까, 3요소를 쓰라고 나오니까, 여러분은 전면판, 보강제, 뒤체험흑을 쓰셔야 되고요. 자, 우선 전면판을 보면은 주로 이것은 뒤체험흑의 유실을 방지하는 경우에 많이 쓰고요. 자, 이거는 보강제와 연결하고 외관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이건 주로 재료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강제 스트립바라는데요. 이거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얇은 띠입니다. 띠 모양입니다. 뒤에서 잡아주는 띠인데요. 자, 이것은 인장 강도, 마찰력, 내구성, 결합성이 우수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주로 재료가 스테인레스나 강철판, 아연도공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타이바는 연결제인데 이거는 전면판하고 보강제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체험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체험흑입니다. 이거는 내부 마찰각이 큰 조립토 경우를 많이 써야 되는데죠. 왜? 조립토일수록 전단 강도가 크고 지지력이 크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책의 내용은 필요 없고요. 시험에서는 기본 요소 3가지 쓰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전면판, 보강제, 뒤체험흑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보강대의 설계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레킨의 방법이고 쿨럼의 응력법과 쿨럼의 모멘트법이 있는데요. 이 세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시험에서는 3가지 쓰는 거 나오니까 요거 3가지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보 스페셜 파일 공법, JSP 공법인데요. 자, 요것은 개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라우트와 에어 회로가 있는 이중간을 통해서,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JSP 공법은 고압의 분사다는 거죠. 고압의 분사. 고압으로 분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고압으로 공기와 동시에 경화제를 분산하여 토립자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차수나 기초 집안의 지직을 증대하는데 여러분들 개요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의한 말은 학습 포인트에 있듯이 시멘트풀을 고압으로 분사한다. 고압으로 분사하는 것은 JSP이고 그 다음에 에어셋과 함께 특수 노즐로부터 분사한다는 거,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에어 노즐과 함께 특수 노즐로부터 분사한다는 건 JSP 공법이고요. 자, 아무래도 특징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압으로 분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수 효과나 지방 강도의 효과는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많이 분출되고 멀리까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식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뭐겠습니까? 고압으로 분사하다 보니까 주위 집안을 교란시키겠죠. 교란시키겠죠. 그런 거. 고압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쉽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개요가 나오니까 개요만 조금 외워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SGR 공법인데요. 스페이스 글라우팅 라켓 시스템 공법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앞에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저압입니다. 저압. 자, 이것은 이중간 라디의 특수 라켓 선당 장치입니다. 주의할 말은 특수 라켓 선당 장치를 결합해요. 대상 집안에 유도 공간을 형성하고 계열 상태의 야객 또는 시멘트 혼합액을 그라우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고압은 아니고요. 차이점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JSP는 고압 분사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SGR 공법은 특수 라켓 선단 장치가 있다는 거, 그게 외우시면 됩니다. 주로 이것은 개요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쭉 설명해놓고 이게 신공법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혼화제를 사용하는 안정처리 공법인데 이것은 혼화제를 넣어서 집안의 안정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즉 집안의 특성을 목적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연약 집안의 흙에 혼화제를 써서 흙을 안정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목적은 쓰라고 시험에 나오는데요. 집안의 계량, 급속 시공,
집안의 강도 정대, 내구성 정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근데, 혼화제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 석회, 시멘트, 역청은 뭐, 아스팔트라고 써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석회, 시멘트, 아스팔트. 그 다음에, 화학적 재료에 의한 안정처리공법. 그러니까, 책들이, 일반적으로 시중책은 두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화학적 안정처리공법. 또 화학적 재료에 의한 안전처리공법인데 뭐 쉽게 어떤 말을 써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야 할 것은 석회, 시멘트, 아스팔트, 화학적 재료 뭐 그 네 가지 그거는 쓰는 거 나오니까 외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석말뚝공법인데요. 세석말뚝공법은 자 셀석이니까 부순도이죠. 부순도 기둥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베일리오나 케이싱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점토 집안 내에 자갈 또는 세석 기둥을 만들어서 연즉 방향의 배수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세석 말뚝공법입니다. 이것도 용어 정리로 나오고 쭉 설명해놓고 이게 무슨 공법이냐 나오니까 쉽게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팽창성 집안입니다. 자, 팽창성 집안은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팽창성 집안이 어떤 것이냐, 그죠? 물을 흡수하면은 팽창하는 것이 바로 팽창성 집안인데, 자 여기에 적절한 공법.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팽창성이라는 말은 팽창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물을 흡수하면 물이 흡수함으로 해서 부피가 늘어나는데 물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흡입자 사이의 간극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간극을 줄여두든지 자,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간극을 줄이든지 저 간극을 줄이려면 다짐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못 들어가게 건조시켜버리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아예 침수를 시켜갖고 더 이상 평창이 안 나게끔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다짐공법 즉 다짐을 해서 간극을 적게 하니까 물이 적게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팽창이 적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차수공법 물이 못 들어가게 물을 차수하니까 됩니까? 아무래도 부피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부피 팽창이 이루어지는데 물이 못 들어가게 차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치수공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물에 침수공법인데 아예 물 속에 담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 팽창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부피 팽창이 안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헐거의 안정처리공법 그죠? 안정처리, 혼화제를 넣어서 안정처리하는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탈수,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탈수, 물을 다 뽑아내는 방법. 어떻게 보면 침수법하고 탈수법은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 책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물을 아예 못 들어가게끔 하느냐, 그러니까 탈수를 시키느냐,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더 이상 팽창이 안 나게끔 하는 것이냐. 그렇게 외우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붕괴성 토질의 적절한 공법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책의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얕을 때는 다짐을 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동다짐 공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안 안정처리 공법. 그러니까 화학적 안정처리 공법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안정처리 공법이라고 뭐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주로 안정처리 공법은 주로 뭐 염화칼슘이나 규산 소다를 많이 쓰는데요. 자 그런 것들 쓴다는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화학적 안정처리 공법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초의 시공 전에 미리 흙을 붕괴시킨다. 즉 뭐냐면 이것이 바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입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나 폰돌 공법이나 플루딩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미리 다 붕괴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책들은 기초공학 책들을 보면은 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폰딩 공법, 플루딩 공법 뭐 다 쓰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을 쉽게 외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3가지는 외우시고 이 외에도 또 있죠. 교재에 나와 있듯이 포화될 가능성이 있는 집안에 말뚝이나 피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놓으시고요. 자 여기서는 뭐 그런 것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6 마지막으로 연약 집안의 개척 관리입니다. 개척. 자, 개척은 옷에 뭐 흔히 문제되는 것인데요. 지하철 공사나 이런 쪽에서 조금 문제시 되는 것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런 뭐 개척 기계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기서는 실측치를 이용한 치마량의 추정입니다. 추정. 예. 그러니까 그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하고요. 우선 개척의 목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지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설계에 있어서 설계 가정 조건과 개척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개척 자료를 수집하여 실용적인 설계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목적이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집안의 거동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민원에 대한 대책이죠. 민원의 대책. 그러니까 항상 땅을 파고 나면 집안 변형이 나다 보니까 치마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때문에 오시는 계책이 많이 강조되는데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측치를 이용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정하니까 치마가 이렇게 계책이 되더라. 근데 앞으로 장래 치마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예형하는 것이 바로 치마량의 추정인데요. 쉽게 말해서 장래 안밀 치마량 예측 방법인데요. 쌍곡선이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 치마 곡선을 보면 거의 곡선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쌍곡선 형태로 계속 연장해 가는 것이 쌍곡선법이고요. 그 다음에 평방근법, 즉 루터 T 방법이죠. 그죠? 루터 T. 시간축에다가 루터 값을 씌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오카법은 직선이다. 직선으로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장하느냐, 그러니까 장래에 생길 치마량을 어떻게 연장하느냐에 따라서 쌍곡선법, 평방근법, 아사오카법이 있는데 그 종류만 여러분들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합지방 계량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 문제는 거의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1차 토질및 기술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연관시켰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주로 공법의 개요나 장단점, 그 다음에 적용 지반 쪽에 많이 나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점토 지방 계량 공법에서 특히 샌드 드레인과 페이퍼 드레인 쪽에서 많이 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1차 때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생각에는 문제 위주로 보시면서 내용을 한 번쯤 검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많으니까 관념도 문제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외우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재의 답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키포인트 월드 즉 핵심 용어 위주로 해서 핵심 용어 위주로 외워놓고 그 앞뒤로 말을 살을 붙이는 경우인데요. 제가 1차 여러분 토질및 기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포인트 내용 부분은 토목기 실기에서 나왔던 것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주로 그쪽 부분에는 제가 키포인트 용어를 많이 썼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